이거 인정. 야, 너 10만 봐, 10만. 이거.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네요. 네, 아주 화목합니다. 예. 자, 여기 했어. 아버지가 져주신 거 같아요. 예. 늘 가족들을 웃음 짓게 만들던 소중한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여야만 했고 크게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크게 쓰셨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아버지는 가족들의 품을 너무도 황망하게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3년 6개월이라는 그 1심 판결이 저희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참. 아버지가 운영하던 포차의 CCTV 속 난폭한 모습을 보이던 그는 누구일까? 하루에 2번씩 한 번씩 오고 단골이었잖아요. 아빠가 그 사람을 알고 지낸 지도 거의 30년 됐으니까 30년 지기 단골 손님이 벌인 충격적인 사건. 오랜 지인이군요. 아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어떻게 샀는지 말이 안 되잖아. 대체 그날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용한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그날. 사건은 작년 8월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미용실 앞에서 진짜 친한 형제간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잔인하게 밟아버렸어. 쓰러진 최 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가 하면 잡아 끌기도 합니다. 아하. 아니, 이미 의식이 없잖아요. 이내 최 씨가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방치하는 가해자. 몸싸움이 시작되던 때 이를 말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였던 인근 업소 사장은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합니다. 덥석지처럼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말렸지. 그 사람이 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레진타인지도 모르니까 부르고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입이 피나고 코에서 피나더라고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최 씨를 바라보기만 하던 남자. 가해자 박 씨는 동네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합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돈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다 자기가 거느려야 되는 성격을 자기가 왕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 박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던 사람이라 합니다. 아니, 싸우는 것도 몇 번 봤고, 친구들도 때리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말하고 다르다고 등 던져갖고 유리도 깨고, 다른 문제들도 많았군요. 그렇네요.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면 본색을 드러낸다는 박 씨. 아유. 어째서 동네 주민들은 박 씨의 불같은 성격을 참아왔던 걸까? 냅다 깨버려요. 영향력이 좀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 영향하에 보험도 들어주고 이런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이 참는 셈이죠.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박 씨. 주변에선 아무도 그에게 맞서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술집을 운영했던 아내 성미 씨는 그런 단골 손님 박 씨가 늘 불안했다 합니다. 거의 이제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술 먹으면 뭐 그분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겪을수록 그분의 본성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안 좋은 부분을. 그래서 이분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술만 먹으면 조금씩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박 씨. 아이고. 주치 폭력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예. 3주 전 남편과 박 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갔다 왔는데 이 허리 벨트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벨트를 하고 이렇게 주춤주춤 해갖고 올리니까 그 X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똥 싸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뭔 똥을 쌌냐? 똥 안 싸고 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이 형님 왜 지금 손님들도 계신데 똥 얘기하냐고 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어디서 내가 똥 얘기하지도 않는데 아유, 정말. 한바탕 소동을 벌인 다음 날 박 씨는 지난밤 일을 사과하겠다며 부부의 포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더니 급기야 아이고, 소주잔을 던져 예. 깨뜨리기
얘기까지 합니다. 똥 얘기하고 그 다음날 사과한다고 오고 그 다음날 소주잔 던지고 그 이후로는 안 온 거죠. 저희 가게를.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포차를 떠났던 박 씨. 하지만 문제는 8월 18일 어둑한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포차를 12시에 끝났어요.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눈이 확 마주친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냥 집 방향 쪽으로 여기 올라오는 쪽으로 막 올라오고 있었고 그랬더니 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네 집 올라가려고. 아, 늦은 시간 다짜고짜 집을 찾아오겠다는 박 씨의 말에 초긴장 상태였다는 성미 씨. 그렇죠. 여기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너무 화가 났으면 내가 피하려겠고 그래도 얘기할 정도가 되면 나서서 하려고 여기서 덜덜덜 떨고 있다가 여기 있다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여기 있는데 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네 남편 아무래도 여기서 길에 쓰러졌는데 너가 당장 와야 될 것 같다.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성미 씨는 이곳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기군요. 예. 구급대원이 계속 심폐소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보 이게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의독하시고 심폐소생 중이니까 옆에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 영문도 모른 채 쓰러진 남편을 마주해 있던 아내 성미 씨. 근처에 있던 박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신랑 왜 그러냐고 내가 딱 그러고 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 여기 앉아갖고 나한테 너 때문에 우리 신랑 그렇게 됐다고 네가 그랬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처 대학병원에 급히 이송됐고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은 끝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식물 인간이 될 망정 우리는 다 그랬어. 제발 좀 살려만 주시라고.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은 막 무릎 꿇고 선생님한테 막 빌더라고. 엉엉 울면서. 우리 아들 그렇게 우는 건 나 처음 봤어. 사인은 머리 손상, 아스팔트 도로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향이 저희 집을 가는 방향이고요. 그 가해자의 집을 가려면 일로는 못 가는 거거든요. 상황이 벌어진 내용을 저희가 추측하자면 전화로 어머니께 모욕하면서 집에 찾아와서 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시행하러 가는 길을 말리다가 이 사람한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늘 가족이 최우선이었던 고 최덕규 씨. 그런 아버지와의 추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소원. 소은이 딸내미 시집가는 거지 뭐. 아이 빨리 빌고. 이랬어. 그럼 인상도 좋으세요. 가정적이시고 예. 그렇죠.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이제 시골에서 고추 따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고추 농사만 한 30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수확은 좀 어떠세요? 망했는데요. 망했어요? 뭐가? 부모님이랑 이제 장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도 동영상 찍은 적도 있고. 늘 딸의 끼니를 걱정하던 아버지. 매일같이 저녁을 지어 딸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김치찌개가 가장 그립다는 지수 씨.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휴. 우리 아빠 마지막 모습이 누구한테 맞은 모습인 게 이게 맞나? 아빠 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구호 조치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게 아빠를 죽이려고 했구나. 아이고. 쓰러진 최 씨를 방치한 채 그저 가만히 앉아있던 가해자. 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기에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그 태도를 돌변해서 막 깨운다든가 당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이기는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발로 한번 찬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사태 파악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하.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검사 측은 피고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가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중한 내 아버지를 사망케 한 자의 죗값이 고작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3년 6개월이요. 당시 박 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범죄 전력도 없으며 게다가 유족 구조금을 가해자 측이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상 참작을 한 겁니다. 아하. 그 범죄센터에서 이제 장례비랑 치료비랑 그 생계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유족 구조금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유족 구조금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그 가해자랑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한 거 가지고 감형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생각을 저희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기관의 안내에 따라 유족 구조금을 지원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걸까? 유족 구조금은 살인, 상해치사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생계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국가 측은 일단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행사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들은 약 1억 4천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아, 참. 그게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한 0.1%도 0.01% 있을 거면 안 받았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 네. 범죄센터에서 만약에 그 가해자가 이 금액을 갚으려고 시도를 했더라면 그럼 그 내용을 저희한테 분명히 알려줬어야 되지 않았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 유족 구조금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판단합니다.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통상 보면은 뭐 한 5, 6년 정도 선고되는 게 통상적인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피해자 유족 구조금 그거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구조금을 받는 것이 그 향후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전혀 고지를 안 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감형 사유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된다면 안 받았을 것입니다. 재판 초기부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만 수백 장을 제출했던 유족들. 단 한 번도 합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이건 약 2억 원의 공탁금 역시 거부했던 상황. 이렇게까지 합의 의사가 없으셨는데 억울하시겠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팜플렛을 주시더라고요. 범죄 피해자 센터가 있으니 시간 될 때 여기 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설이 생겼다. 이제 장례비, 아버지 장례비랑 이제 치료비, 그다음에 생활구조금 해가지고 엄마는 이제 생업을 잃으셨고 그다음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은 최 씨네 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센터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 더욱 신뢰가 갔다는 가족들. 당연하죠. 우리처럼 합의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다. 합의를 보든 합의를 안 보든 우리한테 그 돈을 지원받았음에 불이익이 없냐. 분명히 그런 거 전혀 없고 형사든 민사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우리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건 전혀 없다. 나라가 그냥 범죄 피해자니까 지원해주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족은 상담 내용도 꼼꼼히 정리해두려 녹취도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걸 받았다고 해서 뭐 소개도 본다고 피해자분들은 손해보지 않게 최대한 더 받으시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손해보시는 거는 꼭 피해보시는 건 없으니까. 유족 측에게 손해가 없다던 상담 직원. 하지만 유족 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상황. 상담을 진행했던 기관은 어떤 입장일까? 가백의 사유는 의뢰 영역이 아니죠. 사법부에 양해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격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걸 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안 해주셨잖아요. 저희는 상담을 해줬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유족 구조금이 나가는 기관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이지 않습니까? 센터는 상담만 진행했을 뿐 유족구조금 지급은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감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반환은 어려운 상태인가요? 뭔가 유족 구조금을 다시 반환해라는 어려움도 안 썼어요. 네,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측은 어떻게 최 씨네 가족이 유족구조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우리는 박 씨가 운영했던 한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유족 구조금을 저도 전혀 몰랐었고요. 어느 날 우편으로 뭐가 날라왔어요. 저희가 그거를 뭐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구상권으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변제를 했고요. 가해자 측은 고지서가 날라와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 게 전부라 합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미안한 부분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저도 한 동네 살면서 많이 뵀었던 분인데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때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던 가족들. 유족 구조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가 50여 건에 달했는데요. 실화탐사대가 취재했던 사건들 속에도 유족 구조금이 있었습니다. 29살 남성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2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약혼녀를 190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작년 약혼녀를 무려 191번 찔러 사망케 한 사건. 아유, 이건 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예. 네. 아,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고 정혜주 양의 어머니 차경미 씨는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7년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뭐 정신이 없었고 경황도 없었고 그렇죠.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어요. 주변 분들이 야 너 뭐 저쪽에서 돈 받았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벌써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아서 그게 양형의 기준을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제 자식을 팔아먹은 그런 엄마가 돼버린 거죠. 벌써 지역사회에서는. 가해자 측이 유족 구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 때문에 1심 판결에 영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에 저래 나오네요. 네. 지원센터에서도 너무 황당하셨던 거예요. 이게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저희들한테 소개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양형의 기준을 미치는 거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판사의 권한. 사랑하는 딸의 죽음도 모자라 오명까지 감당해야 했던 차경미 씨. 2심 판결을 앞두고 유족 구조금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 소명했다 합니다. 그 결과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네 가족의 소식을 들은 경미 씨는 유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당당히 싸워서 이기셔야죠. 뒤집어야죠. 저희처럼 그 피해자 가족들을 2번 죽인다는 생각을 한 번 한다면 그 유족 구조금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받았다는 그 소리 그거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그렇죠. 거예요. 야속할이 많지 유난히 화창했던 날, 고 최덕규 씨가 잠든 곳을 찾았습니다. 고인 앞에 선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죄스럽다 합니다. 억울해. 당신도 억울하지. 어떻게 샀는지 웃겨. 말이 안 되잖아. 여보, 볼 면목이 없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
영웅 같았던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다짐하던 아들 윤준 씨.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어찌됐든 아빠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빠를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짜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찾아뵙지. 지금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취재 도중 우리는 박 씨의 행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했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좀 없었나요? 항소했죠. 씨가. 항소했어요? 바로 항소했던데요. 판결 나자마자. 그날 다 바로요? 네네. 3년 6개월형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까? 우리는 어머니에게 박 씨의 항소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항소를 한다고요? 죄를 그렇게 안 졌대요. 최소의 형량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항소를 했다는 거는 아직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밖에 저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